현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 연구원이신 조현영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베네트 총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 27일 날 드디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아프간 철수 문제로 그 미국 여론이 아주 극심하게 안 좋아서 골치가 많이 아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베네트 총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사실은 그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26일로 예정됐던 그 정상회담이 카불 공항 테러 사태로 27일로 연기됐습니다. 8월. 예, 8월 27일로. 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난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예, 양 정상 한 50분간 회담을 가졌는데요. 주로 현안 어젠다가 이제 1번이 이란 핵 보건 협상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 그 다음에 하마스 및 가자 복구 지원 문제 등 중동 현안과 이란 문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이제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만나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하러 만났냐 이럴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다고 하는데, 만나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날 거면 뭐하러 만났냐, 그냥 전화를 하든지 카톡으로 뭐 연락을 주고받지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잘했다고 이제 평가하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인 이제 베네트 총리 측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친 베네트 성향의 이제 매체들. 근데 이제 주로 뭘 가지고 잘했다냐 성과라고 이제 꼽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미국 이스라엘 무비자 협정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촌 건설 부동의하는 데 합의했다. 즉 서로 이견이 다름을 확인하고 합의했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했다 이거죠, 이제 베네트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관 부동의하는 데 합의했다. 서로 또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란 핵 외교적 협상 실패 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냈다 해서 그것도 잘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안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근데 듣고 보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쪽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확 오네요. 예, 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니까 이제 뭐. 근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네트냐후 총리 시절 악화된 양국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랑 이제 으르렁거렸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거를 이제 양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관계 회복을 했다. 이걸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하고 베네트하고는 원래
사이가 그렇게 뭐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연정 자체가 이제 바이든이랑 민주당 계열이랑 연결이 있으니까 그런 범위지만 일단 베네트 총리는 이제 외교 무대에 이제 이른바 신입생이죠. 이제 클래스가 다르죠. 이제 바이든은 그래도 어찌됐든 그래도 상원 외교위원장을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뭐 신입생이나 다름없으니까 인턴이죠 거의 국제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 외교적으로 뭐 이런 걸 이제 성과 업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하러 그런 식의 만남을 갖냐, 이번 회담 실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실패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큰 틀에서는 이거죠. 이제 그냥 사진만 찍었다 가서 사진만 찍었다. 사진만 찍고 보여주기식 외교만 했다. 그럼 왜 보여주기식 외교만 했느냐? 뭐 주변 아랍권,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에 대한 명확한 답이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미국의 이제 브라이파트라는 매체에서 이제 베네트 총리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실수를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뭘 구체적으로 잘못된지. 첫 번째가 이제 핵보건 협상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자국 국방장관인 베니 간츠 국방장관조차도 이란은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완성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견만 확인하고 온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구체적인 뭐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 우리가 기존의 언론 매체에서 듣던 얘기 그대로 하고 온 거죠. 그럼 전화 통화해도 되는 건데. 아니 그건 진짜 전화까지도 갈 필요 없이 카톡으로만 그냥 주고받아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루씩이나 연기했다가 만나서 겨우 그거네요. 예.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평상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아프간 졸속 철군으로 여론의 문매를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국내 그 대통령 자체가 이제 위협받네, 뭐 탄핵이 아니라 거의 뭐 군법으로 자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빈틈을 공략해서 이란 협상에 대한 이스라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냥 돌아왔으니까 외교적 미숙이나 무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정상 외교 무대에서 베네트가 신이긴 하지만은 바이든이 오히려 베네트의 도움을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동에서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 외교 무대에서 그냥 베네트 총리는 바이든의 소품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내용도 없고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를 찍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양 정상이 비공개 정상회담을 했는데 주로 오가는 의제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총영사 재개관, 그 다음에 셰이크 자라 팔레스타인 퇴거 반대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트 총리한테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서 명시적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브라이파트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보도에 따르면은 베네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총영사 재개관하고 그 팔레스타인 퇴거 반대를. 사실 지난번에 그 5월달에 이스라엘 군인하고 하마스하고 그 전쟁했던 이유가 이 셰이크 자라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퇴거하라고 그랬다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진압을 하니까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없었던 걸로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려놔라 이제 그 바이든이 요구를 하니까 베네트 총리가 오케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암묵적 동의인데, 그러면 암묵적 동의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연정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연정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예산 통과 실패하면 연정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예산 통과 기일이 11월까지거든요. 11월까지만 기다려 달라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아하. 또 라함 정당 때문에 그러는 그것도 있죠. 왜냐면 라함 정당이 반대하면 깨지니까. 이거 참 발바닥에 붙어 있는 이 티눈처럼 이거 참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라함 정당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가 관철됐는지 회담 끝나고 8월 31일 날에 간츠 국방장관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수반 아바스하고 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약속했는데 크게는 이제 뭐 5억 세겔 규모의 차관 지원이고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30일 보도에 따르면 16,000명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취업 허가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가족통합법 문제가 됐던 가족통합법의 일환인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 5,000명에 대한 긴급 영주권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합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이런 조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베네트 라피드 내각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아랍계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압력도 수용하는 그런 류의 이제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 그 베냐민 네타냐후 같았으면은 택도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전략적 미스가 뭐였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제 친팔레스타인 정책 자체가 미 현행법상 테러 세력 자금 지원법 위반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죠. 근데 테러 방지법은 테일러 폭스 액트라고 해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다 국내법으로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베네트 총리가 숙달된 지도자거나 외교 무대에 아무리 초짜라도 협상가라면은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간 상태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비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다고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은 베네트 총리는 우리나라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와 달리 극우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보수주의자고 연정 내각을 위해서 자국의 유권자와 국익을 배신한 걸로 이제 현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호 이런 참. 이제 총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식의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걱정이네요. 11월 달까지 한번 또 두고 봐야죠.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그 내각은 예산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케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니까 이제 바이든도 그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된다. 깨지는 거죠, 내가. 그럼 내각은 또 깨지고. 아이고.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두 번째 얘기, 우리가 아프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떠나면서 두고 간 무기를 탈레반이 포획해가지고 그냥 하늘에다 총을 쏴가면서 축포를 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탈레반이 좋아하는 모습, 미군이 그 쫓겨가듯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인 이스라엘 하얰이라는 그 신문에서 탈레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간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행 이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이스라엘 모두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프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미국은 아프간의 안정적인 이제 민주제도를 정착하면 영내 평화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절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의 민주적 정부가 수립하면 거기 지원을 하면은 영내 평화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프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랬고, 오슬로 협정의 끝은 모든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엔 피비린내 나는 인티파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모델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20년 전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한테 이국가 해법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집행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프간이 이제 무너졌는데도. 근데 이걸 또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들이 쾌재를 부르는 게 이제 미래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2005년도인가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에서 철수를 할 때 그 공백이 되니까 그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그 미군이 떠난 아프간 사태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말고 이번엔 반대쪽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 아프간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지난 2005년에는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군한 다음에 2006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파타 정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둬서 이겼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쪽에서 철군했죠. 그때 이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하고 같이 활동한 이제 친이스라엘 세력은 헤즈볼라에게 괴멸당했습니다. 이런 이제 과거 전력이 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바라보는 아프간 미군의 철수 의미를 어떻게 보냐? 첫째, 거대 제국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겠죠. 두 번째, 시계는 미국,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참 표현이 절묘하네요. 즉 버티면 이긴다는 명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대국민 결기, 정치적 의지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매번 이겨놓고 패퇴하니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이걸 아는 것이죠. 근데 모든 반 이스라엘 세력은 반 혹은 이슬람이 원리주의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린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미군이 탈레반한테 그 무기를 많이 버리고 갔어요. 일부러 주고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간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군사 안보 진짜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겨준 그 자원들이 군사 자산들이 그렇게 하이엔드급이 아니다.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헬기나 군수 자산의 핵심은 뭐냐면 유지 보수거든요. 부품 유지. 근데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저건 고물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일부러 줬다는 시각도 있고 뭐 실탄이나 뭐 왜냐면 탈레반이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벌일 때 한국전에 써였던 이제 AK 그런 걸 썼거든요. 무기 체계는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걸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는 그건 약간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막 헬기도 두고 갔던데. 근데 그 헬기가 관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게 분해하는데 1년이 걸리고 뭐 그 다시 보급 그러니까 군수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보급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군수 물자가 계속 그러니까 부품이 계속 조달이 돼야지. 총알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첨단 장비일수록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탈레반들이 터키나 이런 러시아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항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프라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또 미국이 빠지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 뭐 터키한테 이제 손을 내밀고 있죠. 그 탈레반 군인들한테 너네 가족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도 이 숫자를 헤아릴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니 그 첨단 무기들을 운영할 수가 없겠지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쏘는 그 총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하고 싸우라고 주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중국이랑 그 이란이랑 그게 딱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1대1로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고유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반중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쪽을 견제해라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서 미국이 하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시리아를 보면 비슷한 형국이죠.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가 그랬죠. 시리아가 지금 이란하고 저기 러시아, 중국이 다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피만 낭비하고 있죠 지금. 그래도 이번 그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국의 이익에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뭐 과거가 어찌 됐든 뭐 미래가 어찌 됐든 일단 철수하고 본다라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을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이스라엘 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마저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이것도 언제든지 우리는 손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국제 정치나 외교는 이제 과거 선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2014년도에 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스라엘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요르단 계곡에서 IDF 군을 이스라엘 군을 철수해라. 그러면 국제사회가 대신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뭐 기술 지원, 각종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자주국방을 고집하며 미국 방침을 거부했죠. 오케이, 그러면 한쪽에선 거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국방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국제 정치는 현실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주국방 노선을 관철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타냐후 총리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국 외교가 조야, 공화, 민주 양진영을 설득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베네트 총리는 방미 기간에 호텔에서 혼숙했어요. 그리고 의회 지도자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네타냐후 딱 흑백 대비가 되죠. 자주국방을 할 거면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익에 기반한 친미 동맹 외교를 공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둘 다 포기하면서 그냥 호텔에 혼자 있었다고 이번 방미 기자단이 밝히더라고요.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제 미군은 아프간에서 떠났고 탈레반이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프간에서 이제 탈출하고 있는 난민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그 난민들 못 본 척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리아 난민 문제를 이렇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아프간 난민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 여러 나라의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벌써 들어갔죠. 예. BBC와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아프간 난민들은 주변국 중에 하나인 파키스탄에 2020년 기준 140만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란은 공식적으로 78만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불법 아프간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30만 명이 이미 체류하고 있다고 유엔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에? 예. 와. 이란하고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지금 난민들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이미 난민들이 사고를 치고 있다고요? 예. 가장 비근한 사례로 최근 지난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난민이 13세 여아를 집단 성폭행 후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들은 각 16세, 18세, 23세고 그중에 가장 나이 많은 23세 청년은 이제 강도 전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박탈했다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유럽 매체에서 비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이 현지에서 이제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난민 입장이면은 진짜 보호해주는 나라한테 사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조용히 얌전히 잘 있어야 잘 보호도 해주고 또 다른 난민들도 편해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네요.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난민들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말씀드린 이제 오스트리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이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반면에 아프간 난민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는 전체의 50%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독 아프간 난민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이제 통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들 중에서 다른 범죄도 범죄지만은 유독 이 성범죄가 많다면서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고와 조사는 이미 4, 5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미국 랜드 연구소의 셰릴 베너드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에서 아프간 난민들의 성범죄 유법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보고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문화적 차이, 뭐 교육 부재 등등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두 가지라고 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프간 난민들이 서구 문명에 대한 적재적 행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간 난민들은, 아프간 사람들은 서구 문명을 패퇴한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성범죄를 일으키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이제 어차피 깨질 문명이고 자기네들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제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전순국 본인들이 전순국이 돼서 유럽 여성을 갈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고가 이제 약간 봉건 제도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슬라믹 지하드가 문명의 챔피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서구의 법과 제도는 자기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 왜 어차피 우리가 이겼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 사회에 융화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런 범죄를 이제 특히 성폭력 범죄, 전리품을 인식하니까 그런 범죄가 이제 빈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힘을 얻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난민 무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이잖아. 크네리 월페어로 이렇게 막 터트리고 폭탄하고 사회를 불안으로 만드는데 그 사회 내부에 침투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이른바 소셜 테러리스트 개념이라고 이제 칼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무력 테러 행위와 달리 내부에 침투해서 사회 근간을 이제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화되는 겁니다, 난민이. 그리고 요거가 또 이런 행태가 또 빈번한 이유가 뭐 법과 원칙이 뚜렷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유럽 국가들 내에 그 PC 좌파 세력들이 또 이런 허위의식들이 이런 난민 범죄 행각들을 또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법적 처리를 철퇴같이 내려야 되는데 자꾸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지원을 한다든지 인권 쪽을 봐준다든지. 예. 그래서 뭐 서구 문명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들 편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범죄를 또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 남녀 성과 관련해서 여성을 굉장히 그 좀 남자보다도 알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오죽하면 뭐 4명의 부인을 둬도 된다라고 할 정도니까 일반적인 무슬림이 그런데 이 탈레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여성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애 낳는 그 역할로서만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탈레반이 여성을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 또 이 아프간 난민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나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미 악시오스 매체와 이제 BBC 역시 연말까지 50만 명의 추가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유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근데 이유는 대규모 난민을 벌써부터 이제 경고하고 이제 나섰습니다.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은 자국 난민 유입을 방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스는 터키와 장벽을 설치하면서 난민 유입을 철벽 방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터키 역시 국경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EU에 대해서는 터키 난민 수용, 왜냐하면 중간 거점지니까 우리가 수용소가 아니까 제발 좀 받지 말라고 이런 일갈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이제 크리스 보이안 유엔 난민 담당국장 대변인은 아프간 난민 문제는 이미 4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는 아프간 난민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최초 보도는 하레츠에서 29일 날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8월 29일이요. 예, 8월 2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프간 난민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조합이죠. 최악의 가장 폭력적인 이슬라믹 지하리스트하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수시 폭동을 일으키는 이제 팔레스타인계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악몽 수준이죠.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그 아프간 난민들이 또 그 미군이 두고 간 무기들을 또 갖고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기 그 연정의 멤버인 메르츠당 레스키 의원은 소수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이스라엘 도덕적 의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람 정당이 또 받아들이자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찬반 이슈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거를 끄떡어 감자를 이제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그런지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해요. 아직 얼마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 참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짜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